자, 우리 125페이지의 1등급 도전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에 다음과 같이 유산형 강물의 결합 방식을 탐구하였다 돼 있고요. 기억은 사슬 모양이고 니은은 사슬 모양 두 개예요.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요, 휘석은 기억과 같은 결합 구조로 되어 있다 돼 있는데요. 감람석, 휘석, 각섬석 이런 순이에요. 감람석이 독립형, 휘석이 그다음에 사슬형, 그다음에 각섬석이 복사슬, 그다음에 흑음모가 판상, 그다음 석영장석이 망상 되겠죠. 그래서 감람석, 휘석, 각섬석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슬형은 휘석이 되겠죠. 기억 맞고요. 공유하는 산소의 수는 기억보다는 니은이 당연히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니은은 공유하는 산소의 수는 기억이 많다 돼 있으니까 틀렸고요. 니은이 더 많은 거니까. 디귿, 니은으로 이어진 규산형 강물이 기억보다는 더 화학적 풍화에 강하겠죠. 공유 결합을 많이 할수록 덜 끊어질 테니까 화학적 풍화에 더 강하겠죠. 그래서 1번에 3번 되겠고요. 2번은 가와 나는 둘 중에 하나인데 DNA 아니면 RNA예요. 근데 나가 우라실에 있는 거 보니까 나가 RNA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DNA예요. 그래서 가 끝에 보시면 이제 우라실은 그냥 물음표 돼 있는데 뭐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건 그래서 A와 T가 짝이 되고 G와 C가 짝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가 같은 경우는 DNA고 A가 20이니까 짝이 20이 돼야 돼. 그러니까 기억은 T가 되겠고 20이 되겠죠. 20이 지금 없으니까. G는 30이니까 니은이 C가 되겠고 3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짝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나는 RNA니까 A가 얼마냐 있는데 G와 C가 지금 30이잖아요. 30씩. 그래서 G는 30이고 니은이 C 사이토신이었으니까 B는 30이 되겠죠. 그러면 A는 우라실과 짝이 돼야 되니까 1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15, B는 3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억하는 DNA다. 니은 기억은 타이밍이 되겠죠. T가 되겠고요. 디귿 A와 B의 합은 40이 아니라 15와 30을 합쳐서 45가 되겠죠. 그래서 2번에 1번 되겠고요. 3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형태의 문제가 요즘 최근 수능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특징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그냥 쓰시면 돼요.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거, 단백질이죠. 탄수화물로 구성된 거, 핵산, 녹말, 단백질 3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구성 원소에 산소가 있다. 물도 H2O 산소가 있고요. 핵산에도 그때 아까 전에 리보스에 보시면은 산소가 있어, 그렇지? 그리고요. 녹말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니까 당연히 CHO로 되어 있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CHON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성 원소에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핵산은요, 이렇게 딱 써놓고 보시면 핵산 2개가 있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3개 다 해당되고요. 녹말 같은 경우는 2개, 그 다음에 물은 1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핵산은 특징이 개수에 A가 2가 되겠고요. 기억은 단백질이 되겠고 3, 그 다음에 녹말은 니은이 되겠고, 그 다음에 A와 또 숫자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왜 녹말이냐? A가 숫자가 2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A 자리에 2를 쓰시면 2개는 핵산 아니면 녹말인데 핵산은 이미 적혀져 있으니까 녹말이 되겠죠. 그래서 녹말이 되는 거고요. 디귿은 이제 나머지 물이 되겠고 B는 1이 되겠죠. 그래서 3번 같은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기억은 단백질이고요. 니은 체내 구성 물질 중에 양이 가장 많고 디귿 양이 가장 많은 것은 디귿 물이 되겠죠. A는 2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그림은 규산염 삼연체와 주요 구규산염 광물 기억 니은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거다 되어 있고요. 기억은 복사슬이 되겠고 니은은 이제 망상인 거죠. 위아래로 다 결합이 된 거니까. 기억 규산염 삼연체에는 공유 결합이 있죠. 니은 각섬석은 기억과 같은 결합 구조이다. 감람석, 휘석, 각섬석 세 번째가 복사슬 그지 있고요. 니은에서 이건 망상에서 규산염 삼연체는 인접한 규산염 삼연체와 2개가 아니라 4개 다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서 위아래까지 이렇게 감싸는 구조가 되겠지. 그래서 풍화에 강하다, 튼튼하다. 그랬었죠. 4번에 기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26페이지에 물질의 전기력 성질과 활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규소 같은 14조 원소를 이용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개정판에서 조금 더 내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반도체가.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전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 구분 보시면 전기가 잘 통하고 안 통하는 걸 우리는 도체, 부도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와 자유전자를 한번 보시면요. 전기 전도도는요.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되고요. 전기 전도도가 잘 크다라는 건요. 전류가 잘 흐르다라는 소리고요. 전기 전도도가 낮다라는 건요.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고 전기 전도도가 큰 물질을 우리가 도체 그리고 전기 전도도가 작은 물질을 부도체라고 하고요. 그 사이에 있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해요. 어떻게 했을 때는 전류가 잘 흐르게 하고 어떻게 했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르게 하는 거를 반도체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반도체가 되겠고요. 자, 전기 전도도는 그러면 뭐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금속 결합 속에 있는 자유전자 때문이고요. 그래서 자유전자를 밑줄에 놓으시고요. 금속이온의 특징은요. 1족과 2족에 있는 금속이온의 특징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잖아요. 그치? 얘는 빨리 비활성 기체에 전자 배치에 따르고 싶기 때문에 전자 하나 혹은 두 개를 빨리 그냥 떨어뜨리고 싶어 해요. 그죠? 그래서 전자를 잘 잃고 양이온이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금속에는 금속끼리 결합을 할 때는 금속이온끼리 결합을 할 때는 자유전자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자핵에 있는 원자 내의 전자들은 원자핵과의 전기력에 의해서 이제 잡혀있죠. 속박되어 있다는 의미가. 원자들이 결합하는 경우에 원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원자에서 떨어져 나와서 물질 안을 자유롭게 이동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름이 이제 자유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이온끼리 결합을 했는데 전자를 떨어뜨려 놓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제 나는 비활성 전자 배치를 따르고 싶으니까. 그죠? 남는 전자 한두 개씩을 그냥 떨어뜨려 놔. 그래서 주변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전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자유전자는 평소에는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가 전기나 열이 흐르기 시작하면 얘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전기를 잘 흐를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얘는 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 2학년 때 전류할 때 그때 전주화를 봤었잖아요. 전선 안에 있는 전자가 어떻게 배열되는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한다. 평소에는 자유전자가 무질서하게 이동하고 있다가 움직이고 있다가 전류를 흘려주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일렬로 배열되면서 전기가 흐르게 된다. 알겠죠?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도체라는 뭐냐? 자유전자가 많은 물질이 되겠고 금속이 되겠지. 그치? 부도체는 뭐냐? 자유전자가 없고 금속이 아닌 물질, 비금속이 되겠죠. 그래서 도체 보시면요. 전기 전도도가 매우 큰 물질이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일반적으로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같은 금속이 해당되겠고요. 금속의 특징은 첫 번째 물질 안에 자유전자가 많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쉽게 이동하면서 전류가 잘 흐르겠죠. 자유전자가 쉽게 이동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전기 저항이 작고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도체 같은 경우는 전류가 잘 흐르는 성질을 이용해서 뭐 전선 같은 데 많이 쓰겠지. 전기 부품이나 전선 등에 활용되고요. 구리는 전기 전도도는 은이나 구리보다 크지만 구리의 가격이 더 전기 전도도는 은이 구리보다 크지만 당연히 은이 구리보다 비싸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리의 가격이 저렴해서 전선은 이용되고요. 또 요즘에는 알루미늄도 많이 써요. 알루미늄이 더 이제 구리보다 단가가 싸고 가공이 쉽기 때문에 그 시골 같은데 긴 전선을 연결할 때는 알루미늄도 전선을 더 많이 써요. 전기 전선도 크고 가볍고 싸기 때문에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전선을 많이 이용하고요.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와 혹은 물과의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오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식이 적고 얇게 가공하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컴퓨터 핵심 부품인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에 이용된다. 그래서 뭐 현대에 새롭게 생긴 직업 중에 하나가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 고급 전자기기들을 분해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금을 채굴하는 산업도 직업도 생겨져 있어요. 그만큼 금이 조금씩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어쨌건 금속은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기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 도체, 알겠죠? 이때 이제 왼쪽 아래쪽에 있는 도체의 전기적인 성질에 대한 그림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질 내에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자가 잘 일렬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 자, 오른쪽에 이제 부도체 보시면요. 부도체의 다른 이름은 절연체예요. 절자가 이제
절단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부도체 전기 전도도가 매우 작겠죠.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1번에 자유전자가 없겠죠. 거의 비금속에 해당되겠고요.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전기 저항은 크고요.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전류가 흘러야 되는 전선은 도체를 쓰고요. 전선 주변에 감싸는 부분, 피복 부분은 이제 부도체를 써서 전기가 우리가 뭐 만졌을 때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겠지. 그지? 같이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부도체의 활용 보시면요. 고무나 세라믹, 유리 같은 것들이 쓰인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게 쓰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원자 주변에 이제 거의 자유전자가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입장은요. 비금속들이기 때문에 전자를 오히려 끌어당겨야 돼. 그치? 전자를 끌어당겨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유전자를 내놓는 게 아니라 웬만한 전자는 다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를 한번 비교해봤고요. 큰 특징은 자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 자, 반도체 보시면요. 반도체 별표 쳐놓고요. 우리는 이제 이 단원이 반도체 단원이에요. 전기 전도도가 도체와 부도체 사이다.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 규소, 게르마늄 혹은 저마늄이라고 한다. 그래서 14족이 되겠고요. 14족은 C, C, K, S, P, B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탄소, 규소, 게르마늄, 주석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두 개. 그래서 탄소는 우리가 생물체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 얘는 이제 모래 지각 성분에 있는 SiO2 이 산화 규소가 모래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마침 우리 지각에 이 모래에 규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규소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실리콘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요 실이 얘야 얘.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뭐 찜질방 같은 데 있는 게르마늄 있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저마늄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최근에 많이 쓰는 반도체 재료가 됐다라는 거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4족의 특징은 전자가 많다는 거. 전자가 많기 때문에 결합력이 좋다는 거고요. 그래서 1번 순수한 상태에서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밑줄에 놓으세요. 약간의 불순물을 첨가하면 자유전자 등이 생기면서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른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래서 물리적 조건을 변화시켜가지고 도체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다른 원소들을 결합시켜서 왜냐면 규소도 그렇고 게르마늄도 그렇고 저마늄도 그렇고 결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원자가 결합하면서 이때 남는 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생기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생기기 하기 때문에 반도체처럼 도체처럼 쓸 수 있다는 거고요. 평소 상태에서는 자유전자가 없고 이제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자유전자가 생기면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활용 보시면요.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이용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규소가 대표적이다. 아래쪽에 보면요.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 전도도 보시면요. 부도체는 석영, 다이아몬드, 유리 이런 것들은 전기가 흐르지 않죠. 나무 이런 것 포함해서 고무 이런 것 포함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규소와 저마늄이 되겠고요. 네, 전기 전도도를 보시면요. 규소보다 저마늄이 더 많이 흐르는 걸 볼 수 있죠. 왼쪽으로 갈수록 전기가 안 흐르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가 잘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늄 같은 경우는 규소보다도 더 많이 전기를 잘 흐르고 할 수 있어서 옛날에는 저마늄 이런 걸 못 썼으니까 사용하기 힘들었으니까 규소를 썼던 거고 요즘에는 저마늄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13족과 15족을 합하게 됩니다. 뒤에 나옵니다. 도체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주시고요. 128페이지. 요 단원의 이제 핵심은 여기에요. 반도체의 정기적 성질에서 밑에 보시면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죠.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챕터 자체가 3장, 4장 자체에서 중요한 거는 불순물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다. 중심에는 14족이 있고요. 규소옥은 저마늄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13족을 결합하느냐 15족을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져요. 엄청 시끄러운데? 나누는 건가? 너무 시끄러워. 자, 반도체의 정기적 성질 볼게요. 반도체의 원료는요, 두 번째 줄에 주로 규소를 이용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줄에 규소 원자의 특징. 일단 규소는 지각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고요. 규소 원자 같은 경우는 14족이기 때문에 특징이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결합력이 우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단원 자체가 앞에서부터 규산염, 삼연체,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 생물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 그 다음에 반도체를 구성하는 14족, 그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단원 자체가 14족이라는 내용들이에요. 자, 순수한 반도체 보시면 우리 앞에 했던 내용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규소는 이웃한 4개의 규소 원자들과 4개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안정한 구조를 이루고요. 순수한 반도체는 모든 원자과 전자가 공유 결합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자유전자는 없겠죠.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일반적인 규소끼리 결합되어 있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기 전도성이 낮다는 뜻이죠. 그런데 밑에 그냥 별표를 하세요. 불순물 반도체에 별표하고요. 간단하게 줄부터 긋고 제가 필기를 할게요. 약간의 불순물을 첨가해서 전기 전도도가 커지게 한다. 그러니까 제 위에 그림을 보시면요. 규소들끼리 결합해 있는데 그 중에 한 원소 정도를 빼가지고 13족이나 15족을 집어넣을 거야. 순수한 규소에서 규소를 하나 뺀 다음에 다른 원자로 치환할 거야. 보시면요. 전기 전도도가 커지게 하는 반도체인데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한 밑줄 쳐놓고요. 이게 반도체 용어이기 때문에 현대 기술에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불순물을 첨가하는 것을 도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특정 원소 13족과 15족 원소를 첨가하는 것을 소량 첨가하는 것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래서 이 도핑하는 불순물의 농도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즉 밑줄 할게요.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양공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자 동그라미 쳐놓고요. 둘 중에 하나가 많아져서 전기 전도도가 커진다 됐죠. 그래서 양공은 뭐고 자유전자는 알겠지만 양공은 뭘까라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N형하고 P형이 있는데요. N형은 네거티브의 줄임말이고요. P형은 포지티브의 줄임말. 네거티브는 음전화를 말하는 거고 포지티브는 양전화입니다. 자, 음전화를 추가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13족일까 15족일까? 14족을 기준으로 음전화를 더 추가시키고 싶어. 전자를 늘리고 싶어. 13족일까 15족일까? 13족은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3개, 15족은 원자과 전자가 5개. 그러니까 전자를 남아돌게 하려면 15족을 내는 거죠. 그지? 그렇죠? 그래서 N형 같은 경우는 15족을 첨가하는 경우이고요. P형은 전자가 하나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3족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거니까 중요해요.
순수 반도체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15조 질소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15조 첨가가 되고 15조 같은 경우는 보통 인 P가 되겠고요. 비소 독극물인 비소 첨산가리 들어있고 그다음에 안티모니 뭐 이런 것들 쓰는데 그래서 15족 같은 경우는요 N, P, 아스, 스브, B 이렇게 외우시는 건데 어쨌건 질소, 인, 그리고 비소, 그 다음에 안티모니 B는 몰라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얘네는 쓰는 건데요 우리가 알 거는 뭐 다른 것도 알아두면 좋지만 이는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15적을 한 개씩 추가할 때마다 자유전자가 한 개씩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뭐인 같은 애를 추가하면요 자유전자가 그만큼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많아질수록 전류가 더 잘 흐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전하나르게 합니다. 자유전자가 생기고요. 얘가 전하나르게 전하를 나른다는 뜻이에요.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고요. 얘가 이름이 영어로는요. 네가티브 캐리어. 캐리어 알죠? 이렇게 짐처럼 전달하는 거, 가방 있지. 그래서 네가티브 캐리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전하 나르게 혹은 네가티브 캐리어. 자유전자가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몇 쪽? 15쪽. 15족 첨가예요. 파지티브는요.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13족을 첨가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 순수 반도체 원자과 전자 3개인 똑같아요. 13족 이번에는 13족 같은 경우 기억하나요? 붕소부터 시작해. B, R, 가, 인, 틸 이렇게 쓰고요.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이런 애인데 뭐 몰라도 되고 붕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붕소 B가 들어있고 알루미늄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붕소를 기억하면 되겠죠? 갈륨 똑같은데요. 원자과 전자가 3개의 원소를 첨가했어. 이거는 생략하고 3개인 원소를 첨가하면 공유결합하고 전자가 한 개 모자라죠. 이거는 구멍이 생겨요. 구멍. 아우 답답해. 안 나와줘. 공유 결합 후 전자 한 개
얘는 남았었고요. 얘는 이제 모자라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없고 대신에 양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양공. 공짜 구멍 공짜. 양공이 생긴. 얘는 이제 우리말로요. 전화 나르게 똑같은데 좀 달라요. 얘는 전자가 직접 나르는 거죠. 얘는 구멍이 생기면 이 구멍에 옆에 있는 전자가 채워져. 그러면 또 그 옆에 있는 구멍이 생기죠. 또 그 구멍은 옆에 있는 전자가 채우죠. 구멍에 계속해서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전자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구멍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전자의 이 흐름과 반대되는 흐름을 우리가 양전화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마치 전류의 반대처럼 흐른다 해서 얘는 파지티브 양전화가 흐르는 것처럼 보여서 파지티브 캐리어라고 해요. A-R-I-E-R 알겠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정리하면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구분할 수 있는데 순수한 규소 반도체에다가 이제 15조인 인 같은 걸 첨가했다. 그러면은 전자가 하나 남아도겠죠. 그래서 그 자유전자가 생기고 이 자유전자가 전화 나르기를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캐리어. 그래서 N형 반도체가 되겠고요. 13족을 첨가하면 이번에는 구멍이 하나 생기잖아. 이 구멍에 전자들이 채워지면서 마치 이 구멍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과 반대되는 양전화의 흐름이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양공이 이제 전화 나르기를 하고 포지티브 캐리어라고 한다. 그래서 P형이 되겠죠. 그래서 N형은 15조, P형은 13조. N형은 자유전자, P형은 양공.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밑줄 하고 또 그럼 G형. 여기 이제 반도체를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도 쳐놓고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N형 반도체에 대한 15조 첨가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순수한 반도체 원자과 전자가 5개의 15조 인, 비소, 안티모네 등을 첨가한다.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자유전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유전자 마이너스. 자유전자는 음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 마이너스 쓰면서 내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P형 같은 경우는 이제 13족 첨가 써놓으시면 되고요. 순수한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분소, 알루미늄, 갈륨 등을 첨가한다. 분소 꼭 기억하시고요. 네,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15족이고 인을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P형은 13족이고 분소를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양공,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양공은 그냥 구멍인데 전자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자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양전화를 띠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쓰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대한 이제 설명이 다 있는데 제가 일단 그 내용이에요. 밑줄만 한번 그어보시면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원자과 전자 5개의 원소를 첨가했고 남는 전자 1개 거기다 밑줄하면 될 것 같고요. 15족이니까 전자가 1개 남는다. 이걸 자유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전압을 걸면 자유전자처럼 이동해서 전류가 된다. 거기다 밑줄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남는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쭉 한 방향으로 쭉 흐르게 되지.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거고요. 전기 전도도 불순물을 첨가했을 때 자유전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커진다. 거기다 밑줄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13족이기 때문에 전자 1개가 부족. 거기다 밑줄해 놓고요. 그 아래쪽에 양공이 생긴다. 네, 그 아래쪽에는 양공으로 주위의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 돼 있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네, 구멍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전자들이 채우면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이제 양공으로 이동하는데 사실은 전자가 양공으로 이동하는데 상대적으로 볼 때는 양공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음전의 흐름이 아니라 양전의 흐름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파지티브 캐리어 P형 반도체다라고 했죠. 그래서 N형과 P형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N자가 기억이 안 날 때는 네거티브, P가 기억 안 날 때는 파지티브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N은 마이너스, P는 플러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반도체 소전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첫 번째 다이오드, 그다음에 두 번째 트랜지스터, 세 번째 직접 회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3번 직접 회로가 되겠죠. 1번하고 2번은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반도체가 되겠고
우리 여러 가지 그냥 전기 부품이라든지 뭐 발광 다이오드 같은 뭐 LED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는 그런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은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3번 직접 회로가 되겠지. 컴퓨터 부품에 들어가는 거. 자, 다이오드를 한번 보시면요. 다이오드는 N형 반도체와 P형, 방금 했던 N형과 P형을 합친 거야.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적합한 반도체 소재가 되겠고요. 132페이지에 보면요. 이제 다이오드의 기능과 활용해서 PN 적합 다이오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그냥 N형과 P형을 합했다? 이 정도만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든지 하고. 다이오드의 특징은요.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돼 있고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 교류라는 건요. 이렇게 파동처럼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거고 직류라는 건 이걸 이제 직선으로 일직선으로 만든 거예요. 압축시켜서. 그러니까 더 잘 흐르게 되겠죠.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정류라는 내용을 보시면요. 흐름을 고르게 한다 돼 있죠. 전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전자기파기 때문에 이렇게 파동처럼 흐르는데 요거를 직선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전기를 조금 품질을 우수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이오드의 특징은요. N형과 P형을 합쳤고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어디다 쓰느냐? 노트북 어댑터라든지 이제 배터리 이제 연결하는 선 있죠. 휴대전화 충전기 이런 데다 많이 써요. 그래서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바꿔서 충전할 때 쓴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면 되겠죠. 충전용으로 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용도로는요.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LED 등이 있지. 우리 지금 보통 이런 게 LED 등이잖아요. 형광등이 아니라 이런 데 안에 이렇게 다이오드들이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빛과 관련돼 많이 들어있어요. 보통.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반도체 소자가 이제 LED가 되겠고요. 디스플레이나 조명 장치 등에 쓰인다.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요즘도 아니다. 요즘인가? 한참 뭐 이제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 OLED라고 해가지고 OLED 있거든요. 이제 O자가 유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와 같은 유기물질을 넣어가지고 탄전기적 성질을 조금 더 우수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화질이 더 우수해진 거죠. LCD가 초창기가 되겠고요. LCD 모니터, LCD TV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건 초창기 모델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LED, 그 다음에 OLED 이렇게 LED 모니터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다 옛날 기술들이고요. 최근에는 OLED, 슈퍼 HD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O자가 이제 유기물의 뜻이고요. 탄소가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14족이라서 그래서 탄소 같은 걸 넣어가지고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켰다는 거고요. 요즘에 많이 쓰는 그 접어서 쓰는 핸드폰 있죠? 그거에 이제 들어간다 생각하면 휘어진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최근에 있는 모니터들, 화질 우수한 텔레비전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광 다이오드는 이제 빛을 비추었을 때 전류가 발생하는 반도체 소재가 되겠고 태양 전지 등으로 쓰인다. 주로 보시면 이제 빛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 충전용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이오드. 자, 넘겨주시고요. 트랜지스터는요. N형과 P형을 같이 이번에는 자,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의 차이는요. 다이오드는 NP 아니면 PN 이렇게 두 개만 연결한 거야. 근데 트랜지스터는 NPN, PNP 이런 식으로 3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요. 트랜지스터는요. 기출하시고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복합적으로 접합한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요. 약한 전류를 조금 더 크게 하는 증폭작용 거기다 노출해 놓고요. 그러니까 세기를 조절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스위치 같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오드는요. 빛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 충전용으로 쓰인다는 것과 트랜지스터는요. 증폭작용을 하기 때문에 뭔가 조절할 때 세기를 조절할 때 쓴다. 밑에 보시면요. 약한 전기 신호의 세기를 크게 바꾸고 또 전류의 흐름을 제어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여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위치 같은 데 많이 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뭐 스피커, 그지? 라든지 소리를 조절하거나 이런 뭔가 조절할 때 트랜지스터를 많이 쓰인다. 그리고 트랜지스터라는 이름 자체가 트랜스라는 게 바꾸다 이런 뜻이다. 변화시키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번이 직접 회로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반도체 말하면 3번 직접 회로가 돼요. 그래서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기구들이 기계들이 반도체가 사용되는 전자부품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직접하다는 건요 하나의 칩에다가 여러 가지들을 모아놨다, 밀집시켜놨다는 뜻이잖아.
밀집시켰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반도체 웨이퍼라는 거 있어요. 뭐 삼성이든 뭐 대만에 뭐 무슨 업체 있잖아, 뭐냐, TSMC 뭐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반도체에서 웨이퍼를 만들거든요. 반도체 회사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웨이퍼라는 게 칩을 이제 붙이기 위한 판이 되는 거예요. 웨이퍼 판이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칩을 이렇게 이제 쌓아서 붙이는 거지. 그래서 좀 반도체 잘 몰라요. 그래서 직접 회로는요, 입출하시면 될 것 같고, 수많은 전자 부품의 회로를 매우 작은 하나의 칩으로 정밀하게 만든 거고요. 우리 컴퓨터의 부품으로 들어가는 그 칩들 있죠? 이게 반도체 칩이에요. 직접 회로라고 하고요. 손톱만한 크기에 100만 개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100만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 있죠. 위에 있는 트랜지스터가 100만 개 이상이 들어가는 거를 직접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바퀴벌레 모양처럼 생겼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회로에다 딱 꽂아서 컴퓨터를 쓰는 거잖아요. 3번에 별표 쳐놓고 직접 회로 용어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100만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작은 칩에다가 모아놓은 거, 이게 직접 회로가 되겠습니다. 특징은요, 뭐 수많은 수백만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모아놨으니까 당연히 신호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회로 사이의 거리가 짧고 신호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트랜지스터를 꽂는 판을 웨이퍼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이용은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컴퓨터 용어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장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기능. 그래서 PC 같은 경우 램이라든지 롬이라든지 플래시 메모리 다 저장과 관련된 부품들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시스템은 이제 정보 처리, 연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MPU라든지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 이런 게 있다. MPU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MPU는 왼쪽에 보시면요,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저항을 하나의 칩 속에 직접 한 회로이고요.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CPU는 알잖아요. 그치? 컴퓨터에서 가장 분해가 되는 부분이 CPU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저장하잖아요. 1테라바이트, 몇 기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매체들은 뭐 USB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요.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보면요, 다이오드는 N과 P형을 그냥 NP형이든 PN형이든 이렇게 방향만 바꿔주는 거를 단순하게 결합한 걸 다이오드형이라고 하고요. 주로 뭐 충전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빛과 관련된 데 사용된다.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요, NP형 아니면 PNP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는 거고요. 보통 이제 스위치처럼 뭔가를 제어하거나 조절할 때 씁니다. 이름 자체가 트랜지스터잖아요. 이런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을 수백만 개를 하나의 칩에다가 이제 웨이퍼에다가 깔아가지고 붙여놓은 거를 직접 회로를 밀집시켜서 붙여놨다는 뜻이죠. 직접해서 붙여놓은 회로를 직접 회로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가 되겠고요. 데이터를 빠르게 정리해서 신호를 전달한다라는 거고, 크게 두 가지, 메모리, 그 다음에 시스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램, 롬, 그리고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처럼 저장 용도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MPU 중에서도 CPU, 컴퓨터에서 연산 장치죠. 그래서 컴퓨터가 얼마나 우수하게 빠르게 돌아가는 거는 CPU 때문에 결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고 솔직히 공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다. 이제 그런 PC도 잘 몰라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알지.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이런 건 더 잘 알겠죠. PC 같은 거 뭐 스스로도 만들기도 하고 핸드폰에 이런 것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정도 기억만 하시면 되고요. 더 이상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가서 공대를 가야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어차피 뭐 고등학교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는 않아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어댑터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류와 직류가 있고, 교류는 이렇게 해서 파동으로 흐르는 일반적인 전자기 발음을 교류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를 일렬로 이제 교류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품질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직류를 하나의 양의 흐름으로 쭉 이어주면요, 높은 품질이 압축시키는 겁니다.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런 장치를 이제 어댑터라고 해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이름은 정류작용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더 배울 거기 때문에 물리 1, 이건 2에서 배우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재가 그럼 어디에 쓰느냐? 우리 이제 뭐 현대 산업의 쌀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품이 되겠고요.
뭐 저 주로 이제 전자제품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차에 많이 쓰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반도체 소자의 기능은요, 전기 신호 처리 기능이고요. 빛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또는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처럼 쓰이고요. 가장 최근에 많이 쓰는 게 데이터 처리 기능이 되겠죠. 컴퓨터에 많이 쓰여서 연산이나 여러 가지 저장 기능에 쓰인다는 거 방금 했었죠. 그래서 그냥 전기 신호 처리 기능, 데이터 처리 기능 이런 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어디 쓰느냐? 전자제품, 컴퓨터, 정보통신 등에 사용된다는 IT 기술에 많이 사용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 보면은 최첨단 전자제품 많이 쓰인다. 최근에는 이제 무인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은 옛날 기술이긴 한데요. IoT라고 해가지고 들어봤니? 사물 인터넷? 네. 인터넷 이것도 벌써 제가 대학생 때 나왔던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한 20년 됐어. 이게 IoT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언론고시라든지 무슨 시험에 상식 시험으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된 시험들 있잖아요. 네. 그런 시험, 7급 뭐 무슨 공무원 시험 이런 데서 이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물들 간에 물질,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그 당시에는 그냥 기술만 나와 있었고 최근처럼 대중화되진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 사물 인터넷이 인터넷 기반 사물인데요. 뭐냐면 내가 핸드폰으로 요즘에는 전기기구를 다 조절할 수 있잖아요. TV도 켜고 뭐 전기기구도 켜고 불도 켤 수 있고 내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도 켜놓을 수 있고 그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 간에 다 연결시켜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걸 인터넷 온 띵을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냉장고도 뭐 스마트폰 다 제어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반도체가 제품들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신호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직접 회로 때문이에요. 수많은 트랜지스터가 한 칩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굉장히 소규모화됐지, 칩 자체가. 그래서 가전제품도 작아질 수 있게 되고요. 당연히 이 칩들을 이용해가지고 밑에 있는 차처럼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구성하는 게 반도체가 되겠죠. 전기차는 예전에 자동차가 달라가지고 그 기계 부품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엔진으로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냥 기계 장치였는데 최근에는 그냥 전자제품이에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개념의 상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활용 분야의 예가 나오는데요. 뭐 우리가 시험으로 외울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상식적으로만 아시는 부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쓴다는 거고요. 두 번째 줄에 연산 장치나 데이터 저장 장치에 사용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CPU의 역할을 하는 앱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는 AP 뭐 몇 분 무슨 칩을 쓴다 이렇게 이제 그 뉴스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플래시 메모리는 이제 저장 장치가 되겠고요. GPS 인공위성 그 항법 장치 있죠. 네, 위치를 알아보는 거. 카메라에서 이제 이미지 센서, LCD, 그다음에 SI, 심 카드 이런 것들이 유심 카드 있죠. 핸드폰에 이제 칩 넣는 거. 이런 거 이제 반도체가 활용되고요. 가전 제품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 잘 알 거고요.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한 전력 반도체라든지 가전 제품의 구동과 주변 기기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CPU 이런 데 쓴다는 거고요. 자동차의 센서, 엔진, 제어 장치, 구동 장치 같은 핵심 부품에 쓴다. 그냥 컴퓨터, 스마트폰, 가전 제품, 자동차 등 여러 가지 전자 제품에 쓰이고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겨주고요. 132페이지에 있는 다이오드의 기능과 활용은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PN 접합 다이오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주연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원리 정도만 2번에 있는 다이오드는 왜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할까 돼 있는데요. 만약에 PN으로 연결하거나 NP로 연결했을 때 방향이 달라지면서 전류가 흘렀다가 안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순방향 전압 연결과 역방향 전압 연결. 순방향으로 연결하면요, 양극 쪽에다가 P형을 연결하고 음극 쪽에다가 N형을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고요. 역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성격을 설정하면요, 전류를 차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우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읽어보는 걸로 하고 좀 쉬었다가 뒤에 문제 풀면서 진행할게요.